오늘 이전신 교수님께서 워낙 그 정리를 잘 해주시고 사실 뭐 거의 총론을 쓰셔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크게 뭐 애들 할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같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그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이 그림이 사실 우리 에너지 시스템이 얼마나 큰 과도기를,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지, 그 과도기에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에너지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계를 가지고 이제 변화가 느린 산업입니다. 지난 한 4, 50년간 변화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변화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됐고,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변화에 따라갈 것이냐가 아니라 이러한 변화에 적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변화를 선도할 것인가, 이 선택에 사실은 우리가 놓여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른 산업의 변화 과정에서 그 산업의 변화를 선도했던 기업과 그렇지 못했던 기업들이 향후 겪게 됐던 이제 그런 위치들을 경험 삼아 보신다면 우리가 빨리 이러한 변화들을 주도하는 형태로 전체 사회 경제 시스템이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제 늘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양을 늘리는 게 될 것인데요. 그 양을 그냥 단순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용 효율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태양광의 발전 원가가 한 130원 정도 킬로와트아워당 그 정도 되고요. 많이 낮아졌죠. 한 10년 전만 해도 한 700원 정도까지 했었거든요. 130원 정도가 됐고, 풍력은 한 160원 정도 내외까지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거든요. 글로벌 평균이 태양광 풍력 공이 한 40원, 킬로와트아워당 40원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2배 이상 높은 상하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낮추는 노력도, 기술 개발을 통해서 낮추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요.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의 효율화를 통해서도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정부의 인허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가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많은 양을 확보할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020 2인 계획이나 3차 에너지 기본 계획, 5차 신재생 기본 계획 이렇게 이제 쭉 정부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만 해도 사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탄소 중립이고,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가 최소한 60% 이상은 전력 믹스에서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사실 가용한 자원들을 거의 모두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건물 옥상이라든지 뭐 수상, 그리고 뭐 논밭 이런 이제 거의 모든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해양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뭐 지열 수율과 같은 또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석탄 한기 원자력 발전소 한기 짓던 거를 뭐 수십 개의 이제 에너지원을 조합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발전소를 통해서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가용원의 능력을 총동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재생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 풍력인데, 모두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PPT 자료를 한번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발표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전력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이미 26.4%나 되고요. 이 비중은 이제 빠르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이미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7%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83%는 열하고 이제 수송 부분입니다. 열하고 수송 부분은 재생에너지 대안들이 없거든요.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이제 바이오 에너지인데,
바이오 에너지는 잠재량이나 이제 뭐 환경적 측면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식량 자원과의 경쟁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확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력 외 분야, 수송 부문과 열 부문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앞으로는 더욱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이제 전환 부문, 발전 부문에서만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통합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것이고요. 통합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전력 문제는 전력에서만 해결하고 가스 문제는 가스에서만 해결하고 뭐 석유 문제는 석유 산업에서만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그 모든 부문을 전력화, 전기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그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이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송 부문의 경우에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이제 수소차 보급을 통해서 이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전기차나 수소차가 쓰는 전기나 수소를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공급함으로써 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기회로 맞이할 수 있는 것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제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기술들, 변환하는 기술들, 예를 들어서 수소로 변환하는 기술, P2G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열로 전환하는 기술들, P2H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확보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확보하는가가 또 하나의 사실 큰 산업의 기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주력 전환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통합 그리고 그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을 확보하는 것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신 교수님께서는 이제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추이 또 국내 보급 현황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앞으로의 그 문제점, 한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재생에너지의 그 한계로서 이 무리한 그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지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보면은 2040년에 그 발전량 기준으로 재생에너지의 그 발전량 비중을 30에서 35%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발표를 해놨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나온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발전량에서 6.6%에 지금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고 특히 그 폐기물이라든지 바이오 이걸 뺀 국제 기준으로의 그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면 이걸 이제 태양광 풍력인데 이걸 가변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3.6%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이 태양광 그다음에 이제 풍력이 되겠는데 지금 이제 3.6%에 그치고 있는 이 가변 재생에너지를 30%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려면은 엄청난 그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그 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는 지금 환경 문제가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TV나 이런 데 보면은 산림 훼손이라든지 또 산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또 수상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최근에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과연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물리치고 의욕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사실 이 단위 국토 면적당 이 태양광 설치 밀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설치 밀도를 보면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고 중국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좁은 국토에 어느 정도 더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설치 밀도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외국의 경우를 보면 지금 이 수력 발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이 0%대 0.7%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수력 발전이 16%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30%, 50% 달성을 했다. 여기는 상당한 그 수력 발전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지금 제대로 기여를 못하고 거의 못하는 있는 상태에서 30%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제도적 측면으로서 지금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REC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보조금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 단가가 이 그리드 페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REC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발전 단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급격히 이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하게 되면 전기 요금하고 비슷해지면 생산비가, 그러면 정부가 REC를 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이걸 폐지를 하자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냐하면 발전 비용이 뭐 전기 요금하고 비슷해지면, 거의 똑같아지면 과연 REC를 계속 지급해야 될 건가. 지금도 REC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인센티브가 없어졌을 때 과연 그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더 나타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그 보급의 한계, 지나친 목표에 따른 설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전력 개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게 기술적인 문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재생에너지는 최근에 보면은 이 비가 일주일에 한 2번씩 오니까 우기, 이제 거의 기후가 굉장히 아열대성을 변했기 때문에 또 장마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기가 한 60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태양광이 거의 발전 기능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러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지가 상당히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어차피 태양광이나 풍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백업 발전이 필요하고, 결국 그 백업 발전은 결국 이제 그 태양광의 간헐성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스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스 발전은 여러 가지, 아까 이준일 교수 말씀하신 기동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자동차 엔진 시동 거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비효율성이 상당히 큽니다. 껐다 켰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커브 현상은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데, 작년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정전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8월 초에 이것이 결국 뭐냐면, 낮에는 태양광이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하다가 저녁 무렵 되니까 태양광이 일몰이 돼가지고 태양광의 기능이 거의 못하니까 이거를 이제 급격히 램프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전력 수요가 저녁에 이제 퇴근들하고 집에 가면은 전력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미트를 못 시켜줬어요. 가스 발전이 고장이 나가지고, 가스 발전기가. 그래서 그 정전이 발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낮에는 발전을 하지만 밤에는 못하기 때문에 이 ESS, 전력 저장이 충분히 못 되는 이런 기술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상당 기간 동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 설치 비용이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가 물론 이 LCOE가 많이 떨어집니다. 균등한 발전 단가가 태양광 같은 경우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토지 비용이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설치할 때. 모듈 값이 떨어지고 인버터 값, 구조물 값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데 한계가 있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치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통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접속, 아까 한전 부사장께서 지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 개통이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전라도 서해안 쪽에 보면은 태양광을 설치해놓고도 지금 전력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는 이러한 이 영세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그 접속 문제, ESS, 전력 저장 장치 설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폐모듈, 이게 이제 수명이 20년, 25년이 될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폐모듈이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거냐. 환경 문제, 경제적 문제, 처리 비용 문제,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본다면 설치부터 그 폐기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전원 믹스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태양광 비중을, 재생에너지 비중을 너무 높게 설정하다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탈원전도 급격히 추진을 하는 어떤 이 빌미가 될 수 있고, 또 가스발전 비중을 더 높여야 되고, 가스발전이 높아지면 결국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 가스값도 굉장히, 에너지 값도 비싸지고 있고, 그러면 전력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이것은 국민들의 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결국 뭐냐면 재생에너지 목표를 적절한 수준으로 좀 현실적으로 맞추고, 물론 이제 수소가 나옵니다만, 수소는 뭐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거론되지 않았던 건데 갑자기 이제 크게 다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따라서 이 비중을, 소위 전원 믹스를 다시 조정을 해서 이 원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원전 지금 아까 이준식 교수께서 말씀하신,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은 엄청나게 짓고 있고 세계적으로 결코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에너지 믹스, 전원 믹스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리백 같은 경우죠. 리뉴어블 100% 이것도 사실은 이거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들, 삼성전자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 발전을 다 쓰고도 모자랄 정도인데요. 결국은 이걸 백업,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전이나 다른 소위 카본 프리 개념으로, 이렇게 청정에너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무리하게 우리가 이러한 그 전원 믹스를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국내 신재생 에너지 보급 비중이 아까도 뭐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2000년에 1.2%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4%. 지금 와서는 6.9%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가 생소했던 분야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최근 한 1, 2년, 2, 3년 만에 우리나라의 화두가 된 신재생 에너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데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필수적인 그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파리 국제협약에 따라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많은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지구 온도가 1.5도씨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많은 재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주범이 CO2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CO2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에너지 전략을 한다든지 산림 녹화를 통해서 CO2 흡수를 향상시키다든지, 또 석탄이나 이런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그 줄인 만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 나가는 노력이 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또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 중립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국제 기후 위기 대응책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에 독일은 65%,
프랑스는 40%, 중국은 35%, 일본은 한 24% 정도, 우리나라는 20%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신재생 에너지 보급 비중은 2000년에 12.7%에서 2018년 25.2%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1.2%에서 2020년 6.9%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크게 발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30년 20%로 높여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매우 열악합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업체 수는 314개, 고용은 12,000명, 매출액은 8조 원 수준, 수출은 3.4조 원. 좀 통계상 좀 아직 오류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는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고용 인원은 그보다 훨씬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태양광 셀이나 모듈 부분은 저희도 세계적인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 시장의 80%를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풍력 같은 경우는 EU나 이런 선진국들이 기술을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나라가 그 경제 10대 대국으로 발전하고 수출 7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온 우리나라 이상을 생각을 할 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 우리나라가 선박이 있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결단력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모아서 추진한 결과 10년, 20년 후에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앞으로 그 세계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발전을 할 거라고 모든 나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우리 기술로 또 우리 제품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플랜트나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세계로 진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어떤 그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2030년 20%로 가져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거기에 더 하나 플러스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마련을 해 주시고, 국내 시장은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미래 한 10년, 20년 후에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해외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4, 5년 전에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 파견을 가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레포트가 이제 월드 에너지 아웃룩이라고 매년 그 미래 에너지 전망을 전부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근데 매년 발간을 하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거기서 이 해마다 이 딱 틀린, 그러니까 전망이 매년 틀린 게 두 가지가 항상 있었는데 몇 년간 계속 이 전망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는 뭐였냐면 전기차의 보급 속도, 전 세계적인 이것들이 매년 너무 급속도로 보급이 돼서 항상 전망치를 초과해서, 전망은 또 낙관적으로 하는데 그걸 또 초과해서 실제 달성이 돼서 그런 전망이 계속 틀렸고, 또 하나가 태양광 에너지 보급 속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제가 2016년, 17년, 18년 이때 근무를 했었는데 보면 아무튼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가격이 워낙 급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태양광
그 보급 전망이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미 이제 한 7, 8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사실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에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급변하는 어떤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있고 또 그런 변화의 흐름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또 탄소 중립의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또 이 그 기존에도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급속한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에너지 부문의 이슈가 있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부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떤 방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급속도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공감대 누구나 다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속도나 아니면 그 어떻게 할지 하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시라기보다는 어떻게 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서 단기적으로는 정부는 2030년까지의 20% 목표, 그다음에 이제 50년도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대폭적인 확대를 이룰 것인가 라는 이제 목표를 두고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워낙 급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뭐 통계 수치가 항상 이게 헷갈리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뭐 간략하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 현재 이 비재생 폐기물을 제외하고 6.9% 발전 부문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달성을 했고 OECD 국가들의 수치하고 비교하면 OECD가 한 27%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그리고 독일은 이미 40%를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37% 달성을 했고, 사실 두 국가 다 수력이 뭐 한 3, 4%밖에 안 되는데 다 이제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이미 40% 가까이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보면 일단 보급 부문에서는 많이 늦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또 약간 뭐 긍정적인 측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3020 계획을 세고 나서 18, 19, 20년도를 보면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설비의 설치 수준이 저희가 이제 계획한 것보다 초과 달성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보급 측면에서만 보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만 보급 측면에서만 보면 목표안대로 일단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이게 그동안에 그 에너지 부문이 사실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 신재생을 들어오면서 지금 뭐 개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속도로 변화가 생기고 또 기존에 이제 대규모 전원 중심으로 하는 발전 공기업들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이슈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다 전문가들께서 뭐 조 박사님이랑 또 교수님께서 온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뭐 개통 문제도 그렇고 입지에 대한 이슈들, 뭐 주민 수용성에 대한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정부도 인지를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지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초기에는 이제 보급 부문이 좀 더 보급 목표에 좀 너무 우선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제 산지 태양광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좀 발생이 됐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산지 태양광의 기준이나 규제들을 만들고 REC 가중치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소해 나가고 있고, 이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앞으로 또 주요하게 다뤄야 될 이슈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이미 제주도가 뭐 한 16% 정도 발전량에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데 이미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개통에서의 커텔먼 출력 제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저희 대응 방안은 이제 수요지 뭐 자가용이나 어떤 수요지 인근에 대한 어떤 이런 신재생 확대해 나가면서 그런 교통 부담을 축소해 나가고, 또는 유틸리티급의 어떤 ESS나 저장장치를 구성을 설치를 해서 그런 유연성을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교통을 보강하거나 교통 운영을 좀 스마트하게 해서 그런 교통의 플렉서빌리티를 늘리는 어떤 이런 형태로 좀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급격하게 이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갑자기 도입되다 보니까 어떤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하락이 주 원인이긴 합니다만 저희 또 여러 가지 발전 사업자들의 그 REC 가격의 하락 뭐 이런 것도 사실 상당히 단기간에 저희도 너무 급속하게 변화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더 그런 것들을 완화하고 사업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검토를 하고 있고 큰 방향은 좀 장기 20년 그러니까 현물 시장 중심이 아니고 장기 그 고정계약으로 20년짜리 이렇게 계약을 해 안정적으로 해서 발전 사업자들의 그런 수익을 중장기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어떤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만 조금 또 이 목표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20년 목표, 30년 목표는 좀 더 단기적이고 이제 50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 상황과 저희 또 입지의 문제, 주민 수용성의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앞서 이제 통계에서 보면 OECD 국가들이 이미 독일이 40% 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30년까지 독일 같은 60% 이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도 여러 그런 사례들을 보면 여러 계통이 사실 똑같이 물론 참 환경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또 여러 계통 문제라든지 입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또 다 그런 먼저 이제 했던 나라들에서 똑같이 겪었던 고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좀 사례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좀 지금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대응 방안들을 좀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새로 생겨난 이슈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 에너지 쪽에 근무했을 때는 크게 별로 이렇게 외부에서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건 발전 사업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개통도 한전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다 이렇게 깔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사실 에너지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건 한편으로서는 이슈이기도 합니다만 또 이 유럽에서도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런 변화에서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싱크탱크들이나 여러 민간에서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고 합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오늘 같은 이런 민간 전문가 그룹들이나 싱크탱크들이나 이런 그룹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혜들이 모여가지고 좀 더 정부가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희망으로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